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시세 실적은 높은 위치에서 시작돼 점차 낮아졌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비교적 많이 팔았습니다. 비록 두 지수가 많이 하락했지만 결국 상승과 하락 주식의 수는 거의 동일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즉 대형주들은 더 많이 하락했지만 많은 중간 이하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산업 섹터는 미국 주식과 유사하며 주로 소비, 관광, 국방 및 일부 금융 쪽의 회사들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기계, 의학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오늘 일부 주식이 재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섹터와 주식에 대해 우리는 좀 이따 분석을 할 겁니다. 또한 오늘은 거래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할 것입니다. 거래량 지표는 전체 거래 시스템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그리고 거래량은 우리에게 어떤 매입과 매도 신호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펀더멘털, 미국 주식 등 관련 시장과 우리나라 증시의 자금 흐름과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각각 분석하고자 합니다. 펀더멘털을 우선 보면 시장은 주로 내일 새벽 미연준 의장의 연설과 내일 밤 발표되는 미국 GDP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젯밤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장 예측치는 데이터가 비교적 양호합니다. 증시엔 악재가 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현재 중동 지역의 상황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여러 협의를 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국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상 공격도 현재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마스에 대한 폭격으로 가자 지구 전체의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16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현재 노숙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실력 면에서 이스라엘이 만약 지상전을 펼치고자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에겐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사건의 세부 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미국이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을 관찰해본 결과 이들은 한편으론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하고 주변국을 압박하기 위함이고 한편으로는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지 않도록 음지에서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당분간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으며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의 기지가 습격을 당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발적인 군사 충돌에 대해선 각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이는 확실히 민간의 무장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전에도 더 큰 규모의 전쟁이 있었지만 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현재의 안정이 일시적일 뿐이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리스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국들이 뒤에서 어떤 세력의 지지를 받았는지는 저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동향과 사건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실적 면에서 미국 주식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어젯밤 미국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주봉에선 전반적인 추세가 여전히 하락 중이며 이번 상승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차례 반등한 것 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났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의 흔들림과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만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시장의 최근 추세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현재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 더 가까운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매매 방식은 주로 반등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세가 높게 시작해 낮아지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85%와 1.79% 하락했고 외국인은 하루 종일 순매도를 했습니다. 시세는 하락했지만 어제의 김봉 차트의 아랫꼬리에 비해 이번 하락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의 지지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기술 측면에서 헤드 앤 숄더 바텀의 추세를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현재 시세는 헤드 앤 숄더 바텀의 일부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장 추세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코스피가 이 위치에서 반등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과거 하락장에서는 시세가 오랫동안 하락했지만 반등이 갑자기 나타났으며 계속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별 주식의 경우 일부 주식은 회사의 불황으로 인해 장기간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지수에 대해선 그 주식은 주기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9월과 10월에 돈을 못 벌어서 11월, 12월, 1월, 심지어 내년 내내 적자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고 결국 이 시세는 어느 정도 상승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한다면 때때로 손실이 생기는 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장기 보유일지라도 주식 투자는 결국 기본적으로 이익을 남깁니다. 현재로서 우리는 지수가 이전의 저점 위로 반등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먼저 2430선 정도까지 탐색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수는 오늘 하락폭이 좀 크지만 일봉 추세로 보면 어제 코스닥의 상승폭이 매우 커서 오늘 하락한 후의 종가가 마침 어제의 시작가와 일치하게 되었고
봉차트의 아랫꼬리는 여전히 남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루나 이틀간 요동칠 것이며 최저치를 깨지 않는 이상 다음 시세는 아마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쪽의 예상 목표는 최소 800선을 돌파하는 겁니다. 860선 또는 880선과 같이 더 높은 지점은 더 오래 걸리지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우리는 시세에 대해 인내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시장은 조정되고 있지만 진정한 반등이 오면 그 속도는 매우 빠를 겁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것은 코스피 지수가 비록 크게 하락했지만 상승한 주식수는 600개로 오히려 더 많았으며 하락한 주식수는 300개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하락하는 주식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락하는 주식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 인가기관은 일부 중대형 시가총액의 주식에서 대량으로 매도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 시가총액의 주식에서 더 많이 사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전체 지수의 추세와 등락 주식수가 괴리를 보인 이유이며 우리가 보유한 일부 주식이 상승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우리는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많은 친구들이 많은 주식과 전체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줄곧 한 가지 관점을 고수해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주식시장 지수를 포함한 많은 리스크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는 계속 요동치며 하락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반 하락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단기간 내 시장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국제 정세와 국내를 막론하고 모두 금융 레버리지의 쇠퇴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체 시장에 작은 부족의 영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짧은 주기로 볼 때 시세는 다른 정서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부 회사는 3분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최근 며칠 동안 여러 재무보고서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 회사들의 경우 향후 실적이 하락하더라도 오늘의 재무보고는 여전히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새로운 증거에 따라 기대치를 재조정하여 추세의 정서 주기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서 주기를 시세에 결합시켜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과 결합시켜야 합니다. 도출된 결론에 대해 우리는 중단기 거래 기회를 더욱 분석하고 포착할 수 있습니다. 섹터 면에서 대부분의 산업의 실적은 실제로 주식시장 전체를 능가합니다. 오늘날 바이오 의약품 섹터는 하향 조정되었지만 소비 및 기술 섹터와 일부 전통 산업 섹터와 같은 대부분의 섹터는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유한 대부분의 주식이 오늘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다. 유독 2차전지 섹터만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올해 많은 양의 2차전지 주식을 사들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섹터에서 손실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섹터의 개별 주식을 계속 추적하고 심층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말씀드린 3개의 주식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리오입니다. 이 주식은 오늘 상승하여 다시 이전의 최고점에 근접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이 주식의 거래량에 따라 이미 많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 중요한 날짜는 8월 9일이며 새로운 참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 가격은 잠시 상승했습니다. 한 차례 조정을 거친 후 가격은 다시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 주식은 중요한 저항선 근처에서 그 어떠한 크게 하락할 징후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투매할 때마다 즉시 매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8월 말부터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보다 어느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바로 매수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현재 이 주식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는 배제할 수 없지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이 점이 걱정된다면 25,000선 정도로 손절매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주식에 대한 저희의 제안은 계속 보유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현재의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는 한미래의 추세는 더욱 유리해질 것입니다. 중간에 약간의 올랐다가 하향 조정이 되더라도 결국 주가는 오를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식은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과 클리오의 형태는 매우 비슷합니다. 요 며칠 동안 주성엔지니어링은 줄곧 높은 위치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전체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성엔지니어링은 하락하지 않고 요동쳤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 주성엔지니어링의 순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42권이었지만 지금은 3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다른 많은 주식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주성엔지니어링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모두 인내심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커지지 않아 시장이 막막한 시기에 있으며 우리는 일단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의 조언은 가격이 최고가를 찍기 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식은 KINX입니다. 우리는 월 초에 가장 빨리 이 주식의 일부분을 매수했습니다. 그 후 비록 시세가 최고치를 돌파한 뒤 하향 조정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오늘 다시 몇몇 지분을 늘렸습니다. KINX의 주요 특징은 20년에서 21년 사이에 고점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세는 이 고점을 향해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의 펀더멘털 정보를 고려한다면 회사의 실적 성장률은 보통이고 성과도 없습니다. 거래량을 통해 주식 참가자를 분석합니다. 가장 초기의 시세는 5월 말부터이며 이때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부터 새로운 주식 보유자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주주들의 태도는 현재 비교적 좋아 보입니다. 특히 9월 이후 주식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24일과 10월 초 2주 동안은 가격이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이 주식의 실적은 어땠을까요? 따라서 7월에 장에 들어선 주식 보유자들은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으며 최근 몇 주 동안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주식은 하락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해 새로운 신호를 보면 우리도 추적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겁니다. 우리가 채택한 이 방법은 주가와 거래량을 결합하여 논리적 추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거래량은 우리 거래 시스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지식맵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과 앞으로 배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맵은 방금 합류한 저희 친구들이 현재 교육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투자 시장에 있었으며 제가 보기에 투자는 지식과 논리를 바탕으로 경험과 느낌을 통해 시장 기회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기업 측면에서 이건 주가 수익률, 주가 순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주당 수익 및 회사의 레버리지 비율과 같은 주식의 모든 기본적인 지식을 포함합니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기술 지표, 기술 분석 방법, 심지어 각국의 세금 정책 및 주식 금융 채권 관련 규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사용해야 할 지식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논리 측면인데, 즉 우리가 현재 학습하고 있는 거래 시스템 부분입니다. 기업과 논리를 결합하면 시장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용적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낌 측면인데, 이것은 우리의 직관과 투자 및 커뮤니티에서 축적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떤 시세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논리적인 측면이나 저의 거래 시스템을 결합하여 이러한 정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정말 유용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측면과 거래 시스템은 많은 기초적인 지식으로 뒷받침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저는 어떤 주식을 매수할지 매도할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매매 전략과 조건을 정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완전한 거래 계획을 세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측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수익성이 높은 거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래 시스템의 지식맵을 보면 우리의 거래 시스템은 총 4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부분은 주로 큰 추세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주식이 현재 손실되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 큰 흐름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악의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공매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의 등락은 전반적인 큰 추세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 우리는 통화 긴축 사이클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 외국인 이탈이나 공매도 등은 모두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가져오는 영향이 완전하지 않아 이 점만 고려하면 공매도 자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 어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공매도하려고 시도했는데 결국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식시장에서든 다른 시장에서든 매수만 하고 공매도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까요? 이는 매수할 때는 시장의 정서 주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특히 시장의 롱테일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공매도를 할 때는 결코 그러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공매도를 해 어느 정도의 이윤을 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롱테일 효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시장이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00% 상승하면 초과된 180%의 이익이 시장에 증여됩니다. 추세 거래에서 우리가 주로 버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이익입니다. 주식시장이든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시장이든 간에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롱셀링만 할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 종목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현재 자금 흐름과 구조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실력과 의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시장은 어떤 상황과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면 적합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배운 거래량은 실제로 시장 자금 구조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주가를 결합하면 우리는 가능한 지분 보유자와 그들의 의도와 능력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미래 시세에 대해보다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수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매수 신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우리가 이것이 비이성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식의 기초 가치를 기반으로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시대의 투자 거장 그레이함의 방식입니다. 새로 입문한 친구의 경우 회사의 기초 가치나 주식의 가격 책정 공식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유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세의 장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지만 시장이 아직 이 부분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성장 주기의 논리에 따라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 수년간 사용한 이론입니다. 주가의 성과를 살펴보면 일부 사람들은 이미 주식의 가치를 인식하고 매입에 나섰습니다. 이때 기술면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추세 표현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워렌 버핏과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시장의 정서 주기에 따른 주가 상승과 하락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시장 정서를 확인하여 비교적 확실한 매수 신호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중단기 밴드 트레이드 전략입니다. 거래 시스템의 네 번째 부분은 주식을 매입하는 포지션 관리, 리스크 관리, 마인드 관리입니다. 리스크 통제 및 매매 전략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명확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배운 것은 개별 종목의 선별 전략에서 기술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시장 자금 구조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이 주식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한 것일까요? 그가 주식 상승을 시킬 수 있을지, 그것이 다음 주식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지식 맵은 여러분께서 잘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이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게 있으면 이 맵을 다시 꺼내 그날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거래 시스템에서의 위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모든 사람이 이 완전한 거래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거래량 지표에 근거하여 한 주식을 관찰하고 있는데 바로 현대바이오 48,410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요일에 언급한 그 주식입니다. 이 주식의 최근 펀더멘털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중요한 전염병 학술회의에서 이 회사가 만든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19뿐 아니라 댕기열 바이러스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매우 심각하며 전 세계 10대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는 매년 수백만 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시장 규모가 크며 전체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 보면 이 회사는 몇 년째 적자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바이오 화장품과 헤어케어 제품을 주로 생산했고 저희도 이전에는 이 주식을 화장품 업계의 주식으로만 간주했지만 지금은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를 통해 이 회사는 화장품을 만드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추세로 볼 때 주가는 현재 이동평균선보다 높고 긴 주기는 양호하며 특히 월봉 수준에서 5년 이동평균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시세가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봉으로는 3차례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첫째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이고 두 번째는 8월이고 세 번째는 최근 2주간입니다. 6월과 8월 모두 거래량이 많은데 이는 새롭게 많은 자본이 장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6월 매수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매수가 장기 지속되는 것이 아닌 단기 펄스 형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주식을 매도하려고 할 때 새로 늘어난 참여자들도 매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식 소유자들은 단기 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이는 펄스 형식의 매입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세가 다시 오르면서 이번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는데 거래량도 확대되어서 이전과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참여 인원도 적긴 하지만 이미 보유한 사람도 현재로선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로 큰 폭의 장세 하락과 매수자가 없는 상황을 살펴보곤 합니다. 만약 있다면 이 추세가 여전히 단기 펄스 방식의 투기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아무도 주가를 깨지 않는다면 이번 상승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할 수 있다면 후속 시세는 큰 오름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에서는 20년에서 21년 사이에 가격이 3개월 만에 66,000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이미 저항선 근처에서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달 동안의 하락은 일부 사람들이 저항선에서 매도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도가 끝나면 시세는 다시 오를 수 있어 최소 5만원 이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은 거래량과 주가의 조합을 기반으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인 매수 포인트는 제가 살펴보고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섹터의 주식에 대해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 부문의 주식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거래량과 주가의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 247,540은 코스닥 지수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주식의 마지막 고점은 거래량이 확대되는 단계인 7월 중순이었습니다. 당시 시세는 7월 18일 일봉에서 거래량이 확대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7월 26일까지 올랐다가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하락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하락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분석을 보면 이전에도 3월 6일, 3월 23일, 4월 10일 등 몇 차례 거래량이 확대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래량 확대뿐 아니라 음봉까지 따라 붙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 늘 때마다 양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봉의 저점은 하나의 지지선으로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지지선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거래량이 확대된 후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의 흐름에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날 때 먼저 시장을 벗어나세요. 이론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도 포인트는 첫 번째 음봉이 나타나는 위치, 즉 46만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설명은 현재 시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운 이 방법들은 나중에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일방적인 상승 이후 나타나는 이런 장세는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고 기존 투자자가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런 시세가 일방적인 상승 후에 나타난다면 새로운 투자자는 이전에 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보 획득과 의사결정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승을 놓치는 조바심을 견디지 못해 서둘러 사들이는 이러한 유형의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력이 약하고 시장 정서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시세가 그들의 손에 있고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금 구조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의 거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유해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록 시세가 하락했지만 우리 주식은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발표할 3분기 GDP 데이터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다른 큰 펀더멘털 영향은 없습니다. 섹터와 종목 분석에서는 소비주와 일부 과학기술주가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주식, 특히 실적이 좋은 주식도 모두 올랐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재무보고서가 비교적 많아서 저도 계속 여러분께 공유하고 있으며 이 정보가 전체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제때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부문이 최근 부진한 것은 실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업계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한편으로는 다음 반등을 기다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추세가 더 이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추세가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증거가 나오면 상황에 따라 매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전체 거래 시스템을 다루는 지식맵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투자의 모든 요소를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를 기억 측면, 논리 측면, 느낌 측면의 3가지 수준으로 나눕니다. 기억 측면은 습득해야 할 기초 지식을 포함합니다. 느낌 측면은 여러분의 본능과 경험에서 오는 직관을 반영합니다. 논리 측면에서 우리는 이론과 실제의 결합을 보장하고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론이 축적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 공유하는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으시다면 이 지식맵을 참조하여 우리가 왜 특정 내용을 배우고 지식맵에서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지식을 완전히 습득하면 우리 커뮤니티가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얻는 많은 투자자를 배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경제 데이터가 시장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최신 소식을 분석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